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하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유전자 편집 모라토리엄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모라토리엄이 시행된 그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모라토리엄에 대한 내용과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발표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혹시 모라토리엄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PPT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모라토리엄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활동에 대한 일시적인 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 모라토리엄이라는 뜻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유전 가능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해서 일시적인 유예를 의미합니다. 이 모라토리엄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은 5년으로 유전자 편집 기술의 영구적인 금지보다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라토리엄이 제한되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사건이 유전자 편집 아기 탄생입니다. 중국의 허젠쿠이라는 과학자가 실제 유전자 편집을 사용해서 HIV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아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형태로 실험이 진행이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허젠쿠이 박사는 HIV 감염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CCR5 유전자의 활성을 크리스퍼 가위로 없앤 쌍둥이 여아가 태어나게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에 다른 과학자들의 반응입니다. 일단 보라색으로 표시해둔 분들이 주로 부정적인 의견을 좀 표현을 해주신 분들이시고요. 여기까지가 보라색으로 제가 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한눈에 봐도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네, 유전자 편집에 대해 허젠쿠이 박사 사건 이전에는 이 편집에 대한 논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전공학과 분자생물학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그 윤리적 논의가 꾸준히 제시되어 왔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허젠쿠이 박사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아기가 태어나게 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7개국의 과학자들과 윤리학자들이 모여서 이 유전자 편집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재선언했습니다. 이 모라토리엄을 제안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옆쪽에 제가 양력을 간단하게 적어 놓았는데 이 옆에 제시된 것과 같이 유명한 과학자들과 그 생명윤리학자들이 모여서 이 모라토리엄을 재선언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유전자 편집 모라토리엄의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라토리엄의 필요성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필요성은 크게 기술적인 부분과 과학적인 부분, 그리고 임상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사회 및 윤리, 도덕적인 부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인 고려 상황에 대해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그 안정성과 효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아직 유전자 편집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돌연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학적 고려 사항에서 그 유전자 편집으로 인한 그 교정과 강화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전자 교정과 강화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이 모라토리엄에서 정의한 유전자 교정은 유전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희귀 돌연 변이를 편집해서 그 해당 돌연 변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슷한 DNA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유전자 강화는 이런 질병의 위험을 수정하려는 이 시도를 포함해서 기억이나 근육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시도들까지 포함한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토리엄에서는 유전자 강화의 이 효과를 이해하려면 더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설령 연구가 되었더라도 여전히 불확실성의 문제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상적 고려사항과 이 사회적 및 윤리 도덕적 고려사항은 결이 비슷한 결인데 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임상 생식 계열의 편집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 인리의 근본을 변경하려는 것이 되게 적절하다는 그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어떠한 적용도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라토리엄에서 제시한 체제입니다. 이 모라토리엄에서 제시한 체제에서는 수년에 걸쳐서 임상 생식세포 편집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결과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유전자 강화에 대해서 사회가 선을 긋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광범위한 사용을 승인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강조하는 부분은 이 임상적인 사용의 모든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자발적인 서약인데요. 특정한 뒤에 제가 설명드릴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 생식계열 세포 편집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 자발적인 서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제시한 이 협약인데요. 이 모라토리엄에서는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임상 유전자 편집을 시행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년이라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의 협약을 수행한 후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의 협약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이 유전자 편집을 허용하겠다는 이 고려하겠다는 의도를 일단 공표하는 기간을 무조건 가져야 하는데 여기서 제시한 기간은 2년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의견을 공표를 한 후에 이 유전자 편집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서 활발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 과학적, 의학적 그리고 사회윤리,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적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결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인간 생식계열 편집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라토리엄이 제한된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기사는 포브스에서 2020년에 제시된 기사인데요. 총 106개국의 정책 문서를 검토한 결과 오직 11개국만이 실험실 연구에서 유전자 변형 체외 배아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다만 그 어떠한 국가도 이 유전자 편집이 된 배아를 착상 단계까지 허용하는 실험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는 그 논문은 프랑스와즈 베이리스라는 캐나다 생명윤리학자가 작성하신 논문인데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그 모라토리엄에 재선언하신 그 한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논문의 내용은 ISSCR이라는 국제줄기세포 연구학회에서 그 유전자 편집에 대해 그 제약을 이제 항상 하고 있는데 여기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유전 가능한 인간 유전체 편집 연구를 처음에는 금지된 범주에서 지금은 현재 허용되지 않는 범주로 이동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상으로 금지 사항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금지라는 이 범위와 허용되지 않는 범주라는 범위는 정의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 범주를 재분류한 것은 이 금지된 연구 활동이 곧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직관을 좀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까 저희가 협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세 번째 조항인 이 적절성에 관한 국내 폭넓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유전자 편집 모라토리엄이 제시된 이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강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낼 수 있으려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우려가 아예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분은 롤랭 호치키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항생물질을 발견하고 DNA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형을 처음 찾아낸 과학자이자 이 인간에 대한 생식세포 편집으로 인한 조작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한 과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전자를 조작해서
이 사람들을 더 나은 인류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이 시도에 대해 미리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살아가시거나 최소한 그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실 텐데요. 기독교를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 유전자 편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보며 특히 바벨탑 관련 말씀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아까 이상한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손으로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창세기의 말씀처럼 탑을 쌓아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탑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마냥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과 같이 유전자를 편집하고 조작하고 인간 스스로 높아지려는 시도를 마냥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고치고 더 나은 삶을 제공해준다는 면에서는 분명히 이 기술은 좋은 기술이 맞지만 계속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콜로퀴움을 통해서 유전자 편집 모라토리엄이 제시한 5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 만큼 여러분이 제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따가 있는 질문 시간을 통해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